어느 부부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도 있고 각자 일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주말에는 가족끼리 나들이도 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패턴이 있어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꼭 싸웁니다.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서로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유독 돈 앞에서만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제학에서는 가정을 하나의 작은 경제 시스템으로 봅니다. 돈은 그 안에서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자원을 배분하는 권력으로 작동해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그렇듯 작동 규칙이 없으면 반드시 충돌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성격이 안 맞아서라고. 한쪽이 너무 씀씀이가 해프거나 반대로 너무 구두쇠라서라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의 진짜 문제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 부부한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지금부터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조금 엉뚱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학교 조별 과제를 떠올려 보세요. 4명이 한 조가 됐는데 아무도 역할을 나누지 않았어요. 누가 자료 조사를 할지, 누가 발표를 할지, 마감이 언제인지 제대로 공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하는 한 명이 다 짊어지거나 반대로 아무도 안 하거나 아니면 서로 난 그거 네가 하는 줄 알았는데 라며 충돌하게 되죠. 사이가 나빠지는 게 성격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역할 구조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후자예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성격이 아니에요. 구조입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저녁 식탁, 밥 냄새, 아이들 웃음소리. 그 공간 안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선들이 그어져 있거든요. 누가 이 집에 돈을 쥐고 있는지, 누가 큰 돈을 결정할 때 의견을 낼 수 있는지, 누가 아무것도 모른 채 통보만 받는지. 이 선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밥상 위에서 아무리 사랑을 나눠도 그 밑에서는 갈등이 조용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한 그 부부도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 동료한테 목돈을 빌려줬어요. 금방 갚는다고 했고 자신을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그 사실을 2달 뒤에 알았어요. 그것도 통장 내역을 보다가 우연히. 그날 저녁 식탁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것이 조용히 금이 갔죠. 이게 단순히 신뢰의 문제처럼 보이죠? 왜 말을 안 했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부에게는 애초에 그 대화를 나눌 구조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목돈이 나갈 때는 서로 상의한다는 규칙도 없었고, 가계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도 없었고, 가족 안에서 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도 없었던 거죠. 구조가 없으면 선의도 오해가 됩니다. 여기서 돈이 하는 무서운 일이 있어요. 돈은 원래 가족을 연결하는 수단이에요.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도구죠. 그런데 구조가 없는 가정에서 돈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해요. 바로 의사결정 권력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쪽이 더 많이 결정하고, 돈을 관리하는 쪽이 정보를 독점하고, 돈을 모르는 쪽은 자신도 모르게 발언권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천히 아주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마트에 가면 회원 카드를 발급받잖아요. 그런데 카드를 한 사람 이름으로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포인트도 그 사람 핸드폰으로만 가고, 할인 정보도 그 사람만 알고, 구매 내역도 그 사람만 보게 되죠. 이게 구조가 없는 가정에서 돈이 흘러가는 방식이에요. 정보가 한 곳으로만 모이면 나머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권을 잃어가거든요. 그래서 공동 가계부든 공유 통장이든 두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창구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 갈등을 연구하는 사회학과 가족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관계 내 권력과 자원의 불균형으로 설명합니다. 자원이란 게 꼭 돈만이 아니에요. 정보, 결정권, 시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요. 가족 안에서 이 자원들이 한쪽으로 쏠릴수록 다른 쪽은 점점 무력감을 느끼게 돼요. 그 무력감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한숨으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폭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랑은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닌 거죠. 수년간 쌓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지금 이 집에서 누가 결정권자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많은 가정에서 암묵적인 결정권자가 이미 존재합니다. 누가 냉장고를 살지, 누가 아이 학원을 결정할지, 누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얼마나 드릴지. 이런 결정들이 명시적인 합의 없이 한 사람한테 모여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대부분 그게 자기한테 쏠려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반대로 결정권이 없는 쪽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 불균형을 느끼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가족이 주말에 외식을 하러 갔어요. 메뉴를 정하는데 남편이 고기 먹자고 하니까 다들 조용히 따라가요. 다음 주에도 고기 먹자고 하면 또 따라가요. 그런데 아내가 오늘은 해산물 먹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또 비싼 거 라는 말 한마디가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부터 아내는 먼저 의견을 안 내게 됩니다. 이게 외식 메뉴 하나로 끝나면 괜찮은데 집 구매, 자녀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이런 결정들에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한 사람은 늘 결정하고 다른 사람은 늘 따르는 구조가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 구조가 굳어질수록 둘 사이에는 대화가 아니라 통보만 남게 됩니다. 전통적인 역할 분업이 남아있는 가정에서는 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어요. 가계 관리를 아내가 맡고 큰 투자나 자산 결정은 남편이 맡아온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인데요. 겉으로는 역할 분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 비대칭이 생기는 구조예요. 아내는 생활비 흐름은 알지만 전체 자산 구조를 모르고 남편은 큰 그림은 그리지만 매달 실제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거죠. 지도를 반으로 쪼개서 각자 절반씩 들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서로 다른 지도를 들고 싸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정보 공유예요. 수입이 얼마인지,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비상금은 어디에 있는지 이걸 두 사람이 모두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같은 현실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대화가 감정적으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부가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쪽을 선택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판단이 틀리고 판단이 틀리면 갈등이 생겨요. 당신은 항상 생각 없이 써. 당신은 왜 맨날 숨기고 있어? 이 말들은 나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다른 현실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핵심이에요. 바로 가계 룰, 즉 예산과 부채와 지원에 대한 우리 집만의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한 가지 원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부 갈등은 돈의 크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50만 원짜리 싸움이나 500만 원짜리 싸움이나 구조는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것뿐이에요. 가계룰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요. 편의점 알바를 처음 시작하면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제 취소는 점장한테 물어보고 재고가 떨어지면 바로 보고해줘. 이 규칙이 없으면 새로 온 알바생은 매번 실수하거나 혼자 판단하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정에서는 서로 상의해야 한다는 약속, 그게 바로 가계룰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에요. 50만 원 이상의 지출은 미리 얘기하기, 가족이 아닌 제3자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건 반드시 함께 결정하기, 부모님이나 형제자매한테 드리는 경제적 지원은 연간 한도를 정해두기. 룰이 없으면 결정이 있을 때마다 처음부터 협상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협상은 늘 감정을 타요. 지쳤을 때, 화가 났을 때, 돈 얘기가 나오면 그냥 싸움이 되는 거죠. 하지만 룰이 있으면 달라요. 우리 약속이 이거잖아 라는 말 한마디가 감정 대신 구조로 대화를 이어가게 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가계룰을 만들면 서로를 못 믿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신뢰는 규칙이 없을 때 더 자주 깨지거든요. 규칙이 있어야 누가 선을 넘은 건지 알 수 있고,
그래야 사과도 용서도 가능해요. 규칙은 서로를 통제하는 장치가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특히 양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한테 드리는 지원 문제는 정말 많은 가정에서 폭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 쪽 가족이 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연간 얼마까지를 양쪽에 균등하게 지원한다는 룰이 있었다면 그 대화는 훨씬 덜 감정적으로 풀렸을 겁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돈과 권력 사이의 심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상태에 놓이면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존감이 돈이랑 연결되기 시작하거든요. 전업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내가 돈을 안 버니까 내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도 일어나요. 구조가 그렇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기여도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크게 말하고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물론 집안일과 육아의 경제적 가치는 충분히 크지만 수치로 보이지 않으니까 스스로도 실감하기 어렵거든요. 반대로 돈을 버는 쪽은 내가 다 책임지고 있는데 왜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냐는 감각이 자라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감각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 얘기 한 번 꺼냈을 뿐인데 갑자기 서로의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대화가 어렵다는 건 사실 돈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대화에 자존감과 권력과 역할이 모두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싸울 때 왜 그렇게 감정이 격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도요.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답은 가족회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색하죠. 가족회의라고 하면 뭔가 긴장된 자리 같고 분위기가 무거워질 것 같고 괜히 꺼냈다가 싸우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에는 정말 짧게 시작하면 됩니다. 거실 소파에 각 잡고 앉을 필요 없어요. 저녁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 마트장을 보고 집에 걸어오면서 아이들이 잠든 뒤 침대에 누워서 나누는 대화도 충분해요. 상대방이 이 대화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면 공격이 아니라 우리 팀 전략 회의야 라는 가벼운 말 한마디로 운을 떼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서로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려는 거라는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 인식의 차이 하나가 대화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여기 5문장짜리 가족회의 템플릿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꺼낼 말은 이겁니다. 이번 달 우리 집 수입과 고정 지출을 같이 확인해보자. 이 한마디가 정보 공유의 문을 여는 거예요. 고정 지출이라는 게 월세나 관리비, 보험료, 대출 이자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말하죠. 이걸 두 사람이 같이 보면 처음으로 같은 지도를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은 이렇게 이어가면 돼요. 이번 달에 예상치 못하게 큰 돈이 나갈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서로 각자 알고 있던 정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차 보험 갱신이 이번 달이라든가 아이 학원비가 오른다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공유하는 거죠. 이 한 문장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충돌을 상당 부분 막아줘요. 세 번째는 방향을 살짝 틀어서 이번 달 아끼거나 줄일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얘기해보자 라고 꺼내는 거예요. 이건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당신이 이달에 너무 많이 썼어 라는 비난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 차이인데 그게 대화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요. 네 번째 말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나 가족한테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다시 한번 맞춰볼까. 이 문장이 가장 자주 폭발하는 갈등 포인트를 선제적으로 막아줍니다. 명절 전에, 누군가 아프기 전에, 평소에 먼저 꺼내는 거예요. 이 대화를 미리 해두면 나중에 급하게 결정해야 할 때 훨씬 덜 감정적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5번째, 마지막 말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우리가 함께 이루고 싶은 한 가지 목표를 정해보자. 여기서 대화가 갈등이 아닌 방향으로 마무리돼요. 가족여행 적금 시작하기, 외식 한 번 줄여서 비상금 채우기,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함께 목표를 정하는 그 순간, 그 가정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팀이 되거든요. 이 5문장은 1시간짜리 회의가 아니에요.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도 산책하면서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걸 한 번의 이벤트로 보지 않고 매달 반복하는 리듬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해도 2번, 3번 하다 보면 그냥 우리 집의 월말 루틴이 됩니다. 그 리듬이 생기면 돈 이야기가 더 이상 폭발 직전의 지뢰밭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 중 하나가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할 때 그 속에 실제로 있는 건 뭘까요?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구조의 부재예요. 누가 결정하는지 합의하지 않았고, 같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고, 어떤 규칙으로 살지 약속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담을 구조가 없었던 거죠. 씨앗을 심는 것만으로 꽃이 피지는 않아요. 물을 주고 햇빛이 들고 화분이 튼튼해야 하죠. 가족 안에서 사랑은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자라려면 구조라는 화분이 필요합니다. 화분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돈이 가족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구조 없는 가정에서 돈은 그냥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권력으로, 갈등으로, 침묵으로. 그 빈자리를 메우는 건 돈이 아니라 대화여야 하고, 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건 규칙이어야 합니다. 그 규칙을 만드는 것, 그게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 오늘 저녁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배우자에게 이 내용을 전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그냥 툭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딱 한 가지 룰만 정해보면 어떨까?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 가정에 처음으로 생기는 구조의 시작입니다.